네, 지금부터 저가 99기의 강아지조의 발표를 맡은 김상민입니다. 저희 발표는 주제 선정, 분석 설계, 구현 영상 시청, 기술 소개 및 아키텍처, 후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 자취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자취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고는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채우려는 소비도 같이 늘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자취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자유도를 가지고 소비를 하지만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움을 덜어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형 소비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저희 팀원의 절반 이상이 자취를 하고 있고 저 또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취를 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자취를 했을 때 느낀 점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고 부모님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활도 머지않아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하고 적막한 방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하루의 일과를 공유할 사람이 없어 외로운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혼술, 혼밥 또는 혼영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갈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또한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다 보니 집안일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웹 검색을 했지만 하나의 주제를 찾으려면 여러 번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 자취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자취를 하는 사람들끼리 쉽게 정보를 공유하며 즐겁게 자취를 할 수 있는 SNS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선정 발표를 마치고 자취의 분석 설계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분석 설계 단계 발표를 맡은 이정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자칭은 주제 선정 이후 4주간의 분석 설계, 5주간의 구현, 1주간의 문서화 작업을 거쳐 구현되었습니다. 분석 단계는 시스템을 무슨 언어로 구현할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사용자의 요구를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분석 단계의 첫 번째 순서로는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했는데요.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형화, 명세화한 문서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모두 도출하고 중복되는 요구사항 혹은 중요도를 정제한 후 정제한 요구사항을 픽스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변경 관리의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여지는 화면은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기능 요구사항을 유즈 케이스로 도식화하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의 관점으로도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자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액터는 사용자와 타 시스템의 정보 이용을 뜻하며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능 서비스를 정의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면 비회원은 생활정보 기능, 간편 회원가입, 보이스 리플 게시글 보기, 라이브 방송 시청하기, 뉴스피드 정보성 글 보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이 이용하는 기능 중 생활정보 조회 기능은 알라딘 API, 영화진흥원 API, 다음맵 API 등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준회원의 경우 비회원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비회원과 달리 추가적으로 친구 관리, 뉴스피드 게시글 작성, 회원 관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즈 케이스 유형 정의와 요구사항 추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즈 케이스 유형 정의는 유즈 케이스명과 유즈 케이스마다 식별자를 부여하고 선순위, 후순위 유형을 지정하였으며 부여된 유즈 케이스 식별자는 요구사항 추적표에서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 식별자 아이디와 연결되어 요구사항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유형 정의에서 로그인 기능을 가진 유즈 케이스에게 UC203이라는 식별자를 주고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로그인 업무를 하는 시스템에게 R210이라는 식별자를 주었으면 이러한 식별자들을 요구사항 추적표에 기술하여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식화된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를 구체화한 유즈케이스 정의서입니다. 구체화시킨 내용은 액터를 통해 진행되는 기능의 목적과 서비스의 대략적인 흐름에 필요한 선행 조건과 완료 조건 등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VOPC 다이어그램입니다. VOPC 다이어그램은 각 컨트롤러마다 필요한 모델과 화면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측에는 JSP 파일, 중앙에는 컨트롤러, 우측에는 모델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여지는 화면의 레이아웃을 화면 정의서는 화면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작성한 문서입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과 이벤트 발생 시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부터 페이지 내비게이션 등의 처리 로직을 기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스템에서 로그인 기능을 수행하는 화면에서 필요한 데이터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술하였고 로그인을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처리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시스템에 필요한 객체와 필드명 등을 명사화하고 각 객체들 간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준혜연은 나만의 추억 지도를 볼 수 있는 것을 화면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ERD 로지컬 다이어그램입니다. 데이터의 논리적 흐름을 나타내고 전체적인 데이터 모델을 정리한 ERD 로지컬은 시스템에서 필요한 컬럼을 추출하고 데이터의 엔티티 그리고 엔티티들의 상관관계를 표현하였습니다. 분석 단계의 ERD 다이어그램은 원자성을 없애고 순환 관계를 끊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구현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문서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설계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언어로 구현하는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설계 작업이기 때문에 구현을 좀 더 고려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구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니 프로젝트 구현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작업인데 소스 파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형성관리 프로그램 중 하나인 GIT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GIT를 사용할 때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충돌이 나서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표준을 정하여 팀원들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등록하는 소스 파일에는 add 파일 관리명으로 작성하고 정보를 상세 조회하는 기능의 소스 파일명은 get 파일 관리명으로 작성하도록 네이밍 룰을 정해서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단계의 VOPC 다이어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VOPC 다이어그램은 분석 단계에서 작성한 VOPC를 기반으로 속성값과 데이터 타입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클래스와 컨트롤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설계 표준에 따른 네이밍 룰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메소드명과 JSP 파일명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어서 설계 단계의 화면 정의서입니다. 분석 단계의 화면 정의서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사용자
분석사에게 보여줄 화면 레이아웃을 정의하였습니다. 설계 단계의 화면 정의서의 기술된 처리 로직에는 실제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컨트롤러의 경로를 기술하였고 분석 단계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RD 다이어그램과 테이블 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RD 피지컬 다이어그램은 로지컬 ERD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시스템에 실제로 사용할 DB 테이블을 실체화하며 순환 관계가 없고 유니크한 식별자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테이블 간의 1대-다의 관계 또는 다대다의 관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중복되는 역할의 데이터 컬럼을 정제하여 도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테이블 목록은 데이터를 도식화한 ERD 피지컬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저희 시스템에서 사용할 테이블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칭의 분석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구현 단계의 발표를 맡게 된 박진수입니다. 자칭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는 외로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을 뉴스피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뉴스피드를 이렇게 메신리 레이아웃 형식으로 출력하느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한 이유는 엔드유저에게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선 회원가입하기 전에 저희 사이트에서 비회원이 할 수 있는 기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주제가 1인 가구 대상이기 때문에 엔드유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정보에서는 첫째로 주변 편의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비회원 주소 검색 또는 맵의 이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 DB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주변의 시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전월세 정보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전월세 정보를 시별로 평균을 내어 보여줍니다. 맵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 시 전세, 월세, 보증금 정보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현재 알라딘 베스트셀러를 캐러셀로 보여주고 멜론 실시간 음악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 순위를 3D 캐러셀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이번달 공채 달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챗봇을 통해서 날씨 검색, 밥 메뉴 추천, 오늘의 운세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비회원은 글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SNS 계정과 연동하거나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방금 회원가입한 회원은 준회원에 등급이 됩니다. 다음 메인 화면의 뉴스피드입니다. 뉴스피드에서는 회원들이 올린 게시글을 무한 스크롤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카테고리별로 구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뉴스피드에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와 공개 범위를 지정하고 사진과 위치를 선택하고 쓰고 싶은 글을 쓴 뒤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한 즉시 게시글은 뉴스피드에 올라가고 각 게시글에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보가 많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회원이 작성한 글은 각자의 타임라인에 올라가게 됩니다. 위치를 지정한 글은 모두 각자의 추억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알림은 알림하면서 볼 수 있고 채팅함을 통해서 친구가 나눈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채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는 회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메일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메일 인증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또 친구의 친구를 랜덤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포인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포인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다른 회원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친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신청을 한 즉시 다른 회원에게 알림이 가게 되고 타임라인을 통해서 친구 수락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밥 친구입니다. 사람들을 모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어서 다른 조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현을 발표하게 된 김지원입니다. 밥 친구에서는 위치와 날짜를 지정하여 만날 수 있는 우리 지금 만나, 번개로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당장 만나, 회비를 모으고 일정 주기마다 만날 수 있는 주기적으로 만나, 자신의 주소 5km 내에 개선된 방을 볼 수 있는 내 주소로 검색하기를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에서는 회원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 간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속비 1000포인트를 내야 합니다. 참여한 회원은 댓글을 통해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모임 후기를 작성하면 회원에게 500마일째 적립되어 활발한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가를 눌렀을 때 포인트가 없으면 바로 포인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포인트 페이지에서는 전체 포인트, 사용한 포인트 내역, 마일리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충전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금액을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가 포인트 내역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5,000포인트 이상부터 반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마일리지는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하고 포인트는 현금으로 다시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 신청을 하면 계좌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예금주와 통장 번호를 확인한 후 반환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개모임 방을 개설해 보겠습니다. 개모임 방에서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대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비와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개설된 방은 30일 이후에 다시 회비와 납부일이 수령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야 개설된 방은 서로의 신뢰성을 위해서 처음에 방을 개설할 때 방장의 친구를 초대하여야 합니다. 방장이 방을 만드는 즉시 초대를 받은 회원에게 알림이 갑니다. 회비는 스프링 스케줄러를 매달 체크하여 자동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포인트가 있다면 매달 자동으로 납부가 됩니다. 개모임 친구들끼리 서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다른 개모임을 통해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달 동안 낸 회비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비 내역은 POI를 이용하여 문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DB 주소에 5km 반경 내에서 약속이 만들어진 우리 지금 만난 방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칭에서는 웹RTC, 노드.js, 몽고DB를 사용한 라이브 방송 서비스를 통해 영상으로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정회원은 라이브 방송 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방을 개설하는 즉시 방송이 화면에 나타나게 합니다. 다른 아이디로 방송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다른 회원은 방송에 참여가 가능하며 서로 채팅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 방송에 참여한 회원은 방송 중인 회원에게 포인트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방송, 보이스 리플입니다. 라이브 방송과 마찬가지로 무료함을 달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웹RTC와 레코드 RTC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방송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과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노래 이야기 부르기를 선택하면 키워드만으로 노래 검색을 해서 제목과 가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녹음된 음악은 바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미리 만들어진 방을 재생하며 구현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이어서 기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소개 파트에서는 저층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모든 기술들, 오픈 API,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RT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층 시스템에서 사용한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IDE로는 이클립스, 아톰을 사용했으며 DBMS로는 오라클, 또 SQL인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분석 설계 과정은 스타UML을 사용하였고 형상 관리는 GitHub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였고 웹을 가능형으로 만들기 위해 jQuery, AJAX를 사용했습니다. 탑친구 방 만들기에서는 썸머노트 에디터와 날짜를 다뤄주는 라이브러리인 moment.js를 사용하여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백엔드에서는 주 언어인 자바를 기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모델2 MVC 아키텍처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고 SQL의 모듈화를 위해서 와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는 아파치 톰캣 7.0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서버를 구성하였으며 자바스크립트 기반인 노드를 사용하여 서버를 구축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API 중 POI API를 통해 엑셀 다운로드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했으며 파이어베이스의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여 알람 기능을 구현했고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 글라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층 시스템에서 사용한 오픈 API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층 시스템에서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유저에게 제공하기 위해 오픈 AP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저가 초기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오픈 API를 이용해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맵 API, 월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포털 API, 책 베스트셀러를 보여주기 위해 알라딘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인기 순위, 공채 정보, 실시간 멜론 순위를 보여주기 위해 각각 영화진흥위원회, 잡코리아, 멜론 AP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플랫폼의 경우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PI로 계좌 실명 조회, 계좌 잔액 조회,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층 시스템에서는 포인트를 출금할 때 계좌의 실명을 조회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사용한 웹 RTC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을 발표한 이연희입니다. 웹 RTC 소개에 앞서 현재 많은 웹 서비스는 이미 미디어나 오디오를 이용한 실시간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이티브 앱이나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프, 구글의 행아웃 같은 네이티브 앱은 설치 이후에 실시간 미디어의 통신이 가능하며 페이스북은 미디어 통신을 하기 위해서 vmix, 엑스스플릿, 라이브 스트림 등의 별도 플러그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다운로드, 설치, 플러그인 업데이트에 번거롭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한 웹 RTC의 장점으로는 첫째, 웹 브라우저에 탑재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 등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 크로스 브라우징을 통해 얼마든지 실시간 확장 채팅을 지원합니다. 셋째, 오픈소스이므로 무료이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확장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층 라이브 방송에서 웹 RTC를 사용하여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 각 브라우저를 피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방송자 피어가 방송하기를 요청하였을 때 노드 서버는 웹 RTC의 미디어 스트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미디어 연결 유무를 확인합니다. 피어의 미디어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미디어 스트림을 획득하여 오디오나 비디오 트랙으로 변환시켜 서버로 보내줍니다. 이로써 방송자는 방송을 내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시청자 피어가 방송 시청하기를 요청하였을 때 웹 RTC는 각각의 피어가 클라이언트 혹은 서버가 되는 P2P 연결 방식으로 직접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피어가 서로를 식별해주는 시그널링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그널링을 해주는 시그널 서버 역할을 노드 서버가 하게 됩니다. 시그널 서버는 블록 파일의 세션 디스크리션 배치를 통하여 피어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 사진은 실제 구현한 라이브 방송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좌측은 피어 커넥션을 통해 실시간 미디어 통신을 구현한 것이고 우측은 데이터 채널을 통해 채팅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그중 노드 서버와 웹 RTC를 연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웹 RTC가 제공하는 API는 피어 간 연결 시 순차적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비동기 방식인 노드 서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동기 방식으로 설정하는 법을 터득하였고 만약 기초 지식이 없었다면 5주 동안 구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설계하고 구현한 것이 많았는데 노력한 것을 보여주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 저희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우리 99기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를 잘 이끌어주시고 항상 용기 주신 김현지 강사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간 함께 고생해준 조언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언들 제 조정말 제가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랬는데 잘 말 따라줘서 고맙고 저희 강사님께 엄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비전공자고요. 또 IT 계열을 처음 배우게 됐는데 김용진 강사님께서 워낙 잘 알려주시고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비전공자로 들어왔는데 저 처음 들어왔을 때 강사님께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6개월 동안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지만 재밌게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언니 오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서 즐거웠습니다. 강사님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공자인데 비전공자보다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었고요. 그래도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6개월이라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이제 회사에서 뭘 시켜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영지 강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먼저 김민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보람도 컸던 것 같습니다. 남은 수강생분들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